이게 청소야? 분리수거를 하는 건지, 쓰레기장을 만드는 건지. 남자는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번쩍 들었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대로 경비원의 머리 위에 부어버렸다. 쏟아져 내린 건 젖은 종이, 찌그러진 우유곽, 그리고 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물 찌꺼기였다. 봉투 안의 액체가 그의 어깨를 타고 등으로 흘러내렸고 모자는 한순간에 젖어버렸다. 이 남자는 도대체 경비원에게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많은 복 받으실 거예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 임원들과 변호사, 의사, 교수가 사는 이곳은 외관부터가 세련되고 우아했다. 벽돌 하나 허투루 놓이지 않았고 조경 하나도 예술 작품처럼 손질되어 있었다. 그런 아파트 한가운데 늘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는 노인이 있었다. 그가 바로 이 아파트의 야간 경비원 장영철이었다. 장영철은 올해로 77. 허리는 구부정하고 이마엔 주름이 깊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반듯했다. 아침이면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다림질이 잘 된 경비복을 꺼내 입고 머리를 빗고 손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살핀 뒤 경비실로 향했다. 매번 같은 시간, 같은 표정, 같은 걸음걸이로 단지를 순찰했다. 그의 일상은 단조롭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다.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 떨어진 봉지를 정리하고 배송된 택배를 분류해 정리하며 도로 위에 떨어진 낙엽과 먼지를 치우는 일.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치지만 장영철은 그것을 자신의 책임이라 여겼다. 그를 유독 따뜻하게 대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백일동의 윤 여사는 명절마다 식혜를 한 병씩 가져다 주었고 백삼동의 젊은 부부는 비 오는 날마다 커피를 건네며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잊지 않았다. 그런 작은 인사에 그는 어깨를 펴고 미소를 지었다. 사람 사이에 필요한 건 결국 말 한마디, 눈빛 하나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대다수는 아니었다. 특히 15층 백재훈, 그는 장영철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존재였다. 백재훈은 IT 업계에서 성공한 40대 중반의 대기업 부장이었다. 고급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찬 채 늘 바쁘게 전화를 하며 아파트를 가로질렀고 눈에 띄게 사람을 고르고 대했다. 그는 장영철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저 심부름꾼, 거리 청소부쯤으로 취급했다. 어느 날 아침 장영철은 단지 내 분리수거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전날 밤부터 분리수거장이 유난히 어지러웠다. 깨진 병과 젖은 종이, 음식물이 담긴 비닐봉투까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장갑을 끼고 한 봉지씩 구분해 가며 차곡차곡 재정리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뚜벅뚜벅 거칠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백재훈이었다. 그의 비싼 구두 한쪽이 바닥에 흩어진 우유팩에 살짝 미끄러진 듯 휘청거렸고 순간 그의 얼굴이 확 일그러졌다. 이게 뭐야, 지금. 그는 발등을 문지르며 소리쳤다. 내가 지금 이딴 데서 넘어지게 생겼다고. 이봐 경비 아저씨, 눈이 있어 없어. 장영철은 빠르게 일어서려 했지만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겨우 몸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지금 정리 중입니다. 하고 말을 꺼내는 순간이었다. 백재훈은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번쩍 들었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대로 장영철의 머리 위에 부어버렸다. 쏟아져 내린 건 젖은 종이, 찌그러진 우유곽, 그리고 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물 찌꺼기였다. 봉투 안의 액체가 그의 어깨를 타고 등으로 흘러내렸고 모자는 한순간에 젖어버렸다. 이게 청소야? 분리수거를 하는 건지 쓰레기장을 만드는 건지.
백재호는 고함을 치며 돌아섰다. 뒤에선 한 아주머니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지나가던 아이를 데려가던 엄마는 조용히 발걸음을 재촉했고 또 다른 주민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모른 척 지나쳤다. 장영철은 그대로 웅크린 채 서 있었다. 손은 떨리고 뺨을 타고 흐르는 액체는 쓰레기 냄새와 함께 피부에 스며들었다. 백재호는 비웃듯 말했다. 이따위로 일할 거면 집에 가, 노인네야. 멀리서 지켜보던 몇몇 주민들이 있었지만 역시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백재호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경비실에 들러 소리쳤다. 그는 쓰레기 봉투를 던지듯 놓고 가거나 늦은 밤에도 호출해 전등 하나 고쳐달라고 윽박질렀다. 장영철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움직였지만 얼굴이 굳어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늦가을을 지나 초겨울로 접어들 무렵 찬비가 제법 거세게 퍼붓는 날이었다. 장영철은 우비를 입고 낙엽으로 막힌 배수구를 막대 빗자루로 치우고 있었다. 한 손으론 쓰레기 집게를 쥐고 다른 손으론 수풀을 들어 올려 물기를 확보하던 찰나였다. 그때였다. 멀리서 검은 SUV 한 대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섰다. 무릉덩이를 지나치며 차가운 흙탕물이 튀었고 SUV 앞범퍼에는 진흙이 얼룩처럼 묻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단지를 가로질렀다. 야, 여기 물 뭐야? 지금 이게 도로야, 수영장이야? 백재훈이었다. 그는 우산도 없이 내리더니 장영철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이런 것도 못 치우고 뭐하냐고. 차에 진흙 튀었잖아. 이거 당신이 책임질 거야? 장영철은 조용히 걸레를 챙겨 들었다. 고개를 숙인 채 SUV 쪽으로 걸어가는데 백재훈은 혀를 찼다. 이런 걸 무릎 꿇고 닦아야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장영철은 말없이 그대로 쪼그려 앉아 범퍼의 물기를 조심스럽게 닦았다. 그의 무릎은 젖어 있었고 손끝은 떨렸다. 하지만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 모든 순간을 단지 주민 몇 명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 어느새 비는 잦아들었고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휴대폰을 보며 외면했다. 장영철은 한참을 앉아 있다가 빗물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표정은 아무 말도 없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그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마치 잊고 있었던 과거가 조용히 문을 열고 나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서랍 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회색의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냈다. 전원이 꺼져 있었던 그 기기는 민간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 단말기였다. 그는 손가락을 덜덜 떨며 전원을 눌렀다. 잠시 후 화면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 익숙한 암호 입력창이 떴다. 장영철은 천천히 숫자를 눌렀다. 7자리 암호를 입력하자 단말기는 통신 가능이라는 메시지를 띄웠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단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단 3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되었다. 수신음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형님, 무슨 일입니까? 이 시간에. 장영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낮고 단단했다. 민수야, 나 부탁 하나 하자. 전화를 건 상대는 그가 과거에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후배 강민수였다. 지금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보안 정보업체 아이리스의 대표로 활동 중이었다. 표면상으론 빌딩 보안, CCTV 유지 관리, 해킹 방어 등을 맡는 회사였지만 실상은 다층적이었다. 정보 수집, 배후 조사, SNS 여론 조작 등 민감한 의뢰를 비공식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었다. 자료 좀 찾아봐야겠다. 한 놈의 민낯을 보고 싶어서 그래.
장영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민수는 단박에 눈치를 챘다.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장영철이 직접 설명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한번 부탁하면 반드시 그 안에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네. 24시간이면 됩니다. 장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로선 오랜만에 하는 외부 접촉이었다. 은퇴 이후 그는 철저히 세상과 거리를 두며 살아왔지만 오늘 그 빗속에서 무릎을 꿇던 순간 그는 깨달았다. 어떤 사람은 사과하지 않고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단지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장영철의 내면은 물 아래의 소용돌이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경비실 책상 위에 놓인 커피 한 잔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난 3년간 이 단지에서 겪은 모든 모욕과 멸시는 그가 살면서 겪은 그 어떤 전투보다 오래 기억에 남았다. 그의 전직은 철저히 비밀이었다. 국정원 산하 특수요원 출신, 광야팀이라는 이름의 대테러 부대에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작전들을 수행해왔던 이력이 있었다. 아무도 모른다. 그가 리비아에서 민간인을 구출했고 몽골 국경에서 납치범의 추적을 40일 밤낮 없이 이어갔으며 중동 외곽의 교전지대에서 피로 만든 협상을 했다는 것을. 그 모든 기억은 이제 오래된 필름처럼 흐릿하지만 상대의 눈빛과 목소리 하나로 그가 어떤 인간인지 감지하는 본능은 아직 선명하게 살아있었다. 그렇기에 백재훈이란 인물은 더 위험했다. 그는 스스로를 성공한 사람이라 믿으며 타인을 짓밟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거짓된 카리스마와 얄팍한 권력으로 주변을 지배하는 가장 치명적인 유형의 인간이었다. 그날 오후 강민수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대상 정보 요약 완료. 파일 확인 요망. USB 하나가 편의점 택배로 도착했고 장영철은 CCTV 사각지대에 설치한 구형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백재훈의 회사 내외 활동, 금융거래 내역, 언론사 접촉 흔적, 과거의 민사소송 정보까지 치밀하게 정리된 보고서가 펼쳐졌다. 보고서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권력형 갑질 전력 3건, 불법 자문 계약, 내부정보 유출 혐의 의심, 사회적 지위에 비해 인간관계 매우 협소, 구성원 신뢰도 낮음. 장영철은 천천히 문서를 넘기며 생각에 잠겼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복되는 악의는 실수가 아니라 본성이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그 본성에 합당한 결과를 안겨줄 차례라는 것을. 며칠 후 백재훈의 일상에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주요 프로그램의 서버가 오류로 멈췄고 그가 비밀리에 추진 중이던 프로젝트의 기밀 문서가 외부에 노출되었다. 은행 계좌는 접속 시도 오류로 잠시 정지되었으며 출입문 지문 인식은 그의 손가락을 인식하지 못했다. 처음엔 기술 문제라 생각했다. 그 다음엔 경쟁사의 음모라 의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이 누군가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백재훈은 불안에 휩싸였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의 지위에선 누군가가 날 노리고 있어라는 말이 얼마나 우스운 소리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몰랐던 것은 자신이 이미 관찰 대상에서 심판 대상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날 밤 장영철은 단지를 다시 순찰하고 있었다. 눈은 오지 않았지만 바람이 몹시 차가웠다. 그는 평소처럼 손전등을 들고 계단을 천천히 오르다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엔 단지 전체가
어쩌면 세상 전체가 작고 투명하게 내려다 보이는 듯 했다. 그리고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경고는 했지. 이제부터는 수업료를 받아야 할 시간이다. 장영철은 그날 밤 경비실 작은 난로 앞에 앉아 조용히 손을 비볐다. 손등에는 세월이 남긴 검은 점과 굳은 살이 가득했고 주름 사이사이로 옛날의 흔적들이 스며 있었다. 밖에는 찬 바람이 아파트 복도를 타고 불어오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엔 훨씬 더 냉랭한 장면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몇십 년 전 그는 광야팀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특수작전조에 소속되어 있었다. 공식 문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대였다. 그가 국정원에 들어간 건 33세 늦은 나이였다. 그때는 국정원이라는 명칭이 사용화되기도 전이었다. 그 전까지는 헌병대 수사관으로 일하며 군 안팎의 범죄를 쫓았다. 그때 이미 그는 타고난 관찰력과 냉철함으로 주목받았고 한 작전에서 조직 폭력배에 숨겨진 무기 밀매를 단독으로 밝혀내며 눈에 띄게 되었다. 국정원은 그에게 직접 접근했다. 국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짧은 질문 하나에 장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첫 임무는 동남아 지역의 한 납치 사건이었다. 한국인 기술자가 무장 세력에게 억류되어 있었고 현지 정부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장영철은 단 3명의 요원과 함께 국경을 넘었다. 보름 동안 무장을 하지 않은 채 위장 침투했고 낮에는 농부로 밤에는 산악 지형을 기어다니며 목표 지점을 탐색했다. 그는 말을 아꼈고 행동은 정밀했다. 그에게는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세계가 익숙했다. 동료 하나가 총상을 입었을 때 장영철은 피가 쏟아지는 팔을 맨손으로 압박하며 담담하게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다리가 움직이면 임무는 계속된다. 작전은 성공했다. 인질은 무사히 귀국했고 팀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하지만 대가도 있었다. 함께 작전에 투입됐던 막내 요원 하나는 폭발물 감지 실패로 다리를 잃었다. 그날 이후 장영철은 매년 그 요원의 생일이면 조용히 병원비를 송금해왔다. 그런 세월을 20년 가까이 반복했다. 국경 밖의 임무, 이름 없는 작전, 국가가 부인하는 임무. 그는 세상을 위해 세상 밖에서 싸우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가 진짜 깨달은 건 진짜 전쟁은 총알이 날아다니는 곳이 아니라 말 한마디가 사람을 찌르는 평범한 일상 속이라는 것이었다. 은퇴 후 그는 일부러 가장 평범한 삶을 택했다. 허름한 월세방에서 시작해 지금은 아파트 경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조용히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처럼 그의 삶에서 총 대신 손전등을 들고 망원경 대신 CCTV를 보며 상대방의 눈을 읽는 대신 아파트 주민들의 얼굴을 익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본능적으로 사람을 읽었다. 백재훈. 그 사람을 처음 본 날부터 장영철은 알아챘다. 눈빛은 공격적이고 언어는 단정적이었다. 다른 사람을 아래에 두어야만 자신이 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유형. 권력의 기름을 먹고 자란 사람들. 특유의 냄새가 그에게서 났다. 하지만 그는 그를 그냥 두었다. 자신이 나설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이 들어가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웬만한 일엔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그런데 그날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범퍼를 닦던 그 순간 그 모든 교훈은 무너졌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참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것. 가끔은 참지 않아야 세상이 바뀐다는 것. 그리고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작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장영철은 다시 달라졌다. 걸음걸이 하나, 손동작 하나, 눈빛까지 그의 몸 안 어딘가에서 오래도록 봉인되었던 특수요원 장영철이 깨어나고 있었다. 경비실 책상 아래 작은 잠금 서랍 안엔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 안엔 과거 작전 보고서, 사본, 오래전 증거물로 보관했던 SD카드, 그리고 직접 만든 인물 분석 노트가 있었다. 그는 서랍을 열고 그 봉투를 꺼내며 조용히 은조렸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면을 보고 싶어서. 그 말을 하며 그는 문득 떠올렸다. 과거 훈련생 시절 교관이 늘 했던 말. 사람은 위기에서 진짜 얼굴이 나온다. 그 순간을 보기 전까진 절대 판단하지 마라. 장영철은 지금 그 진짜 얼굴을 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단지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을 다시 사람답게 만들기 위한 그 나름의 방식이었다. 한겨울이 시작되려는 12월 초, 아파트 단지는 평소처럼 평화롭게 보였다. 아이들은 유치원 셔틀을 타러 나왔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패딩 목을 세운 채 빠르게 차에 올랐다. 경비실 앞 장영철은 그날도 변함없이 인사를 건넸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의 표정은 따뜻했고 목소리도 부드러웠다. 하지만 눈빛은 평소보다 깊고 어두웠다. 그는 지금 아주 오래된 감각을 꺼내고 있었다. 하루 전 장영철은 다시 강민수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아이리스 팀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단 한마디만을 요청했다. 흔들리게 해줘. 뿌리까지 흔들리게. 단 직접 손은 대지 않겠다. 강민수는 짧게 답했다. 3일이면 됩니다. 그날부터 백재훈의 일상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엔 출근길에 이용하는 전용 주차장 카드가 인식되지 않았다. 경비실에서 다시 확인했지만 시스템상 문제는 없었다. 다음 날엔 회사 메신저 접속이 안 됐고 며칠 뒤엔 전날 업로드한 보고서 파일이 열리지 않았다. IT팀은 파일이 손상됐다고 말했다. 그는 짜증을 내며 노트북을 교체했고 외부 보안업체에 해킹 탐지 요청까지 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의심 흔적 없음이라는 보고서 한 장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 중 차를 타고 나오던 백재훈은 입구를 막고 있던 트럭 한 대와 마주쳤다. 단지는 물류 차량 출입 시간이 엄격했지만 그 트럭은 이상하게도 그 시간에 들어와 있었다. 창문을 내리자 트럭 기사는 짧게 말했다. 기다리시죠. 금방 끝납니다. 백재훈은 이를 악물고 차 안에서 10분을 기다려야 했다. 시간에 쫓기는 그는 분노에 휩싸였고 곧바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아파트가 어느 수준인데 물류 트럭을 막 들입니까? 관리소 직원은 당황한 듯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백 부장님. 하지만 오늘은 출입 요청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엘리베이터 호출이 엉뚱한 층에 멈추고 차량 자동세차 시스템은 작동을 멈췄으며 택배는 다른 동으로 잘못 배달되기 일쑤였다. 단순한 실수 같았지만 반복되는 그 작은 일들은 백재훈을 서서히 망가뜨렸다. 그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부하 직원들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다. 회사 내부에서도 분위기는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가 추진 중이던 투자건이 갑자기 취소됐고 비밀리에 준비하던 AI 기반 신사업 프로젝트는 경쟁사에서 거의 똑같은 시제품을 발표하며 물거품이 되었다. 이건 분명 누가 정보를 새고 있어.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어. 백재훈은 회의실에서 소리쳤다. 하지만 부하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 무렵
장영철은 아파트 후문 CCTV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손엔 입주민 출입 기록이 담긴 단말기가 있었고 그는 그걸 통해 백재훈의 외출과 귀가 시간, 사용 차량, 심지어 엘리베이터 호출 습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예전처럼 꼼꼼히 종이에 손으로 정리했다. 각 날짜와 시간, 이동 경로, 동선까지. 그는 복잡한 첨단 장비보다 손으로 직접 적는 걸 선호했다. 그게 더 정확하고 더 오래 기억에 남았다. 그날 오후 그는 경비실 맞은편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백재훈이 퇴근하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며 마치 무대 위 주인공이 독백하는 장면을 보는 것처럼 침착한 얼굴이었다. 백재훈은 평소처럼 잘 차려입은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걸음은 예전보다 불안했고 눈동자는 자꾸 주위를 살폈다. 그는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누구인지 어디서부터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장영철은 경비실 안에서 한 장의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명함이 하나 있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예비요원협회 장영철. 그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다 조용히 불쏘시개로 넣었다. 불꽃이 타오르며 종이를 태울 때 그는 짧게 중얼거렸다. 난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아. 그저 한 사람에게 세상을 가르쳐 주는 것뿐이야. 서울 시내 중심부 고급 호텔 라메르 드 클래식의 로비. 정중하고 절제된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엔 구두 소리가 탁탁 울렸다. 백재훈은 대기업 회장급 인사들과의 미팅을 위해 이곳에 도착해 있었다. 오늘은 향후 사업 확장을 위한 중요한 날이었다.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고 그간의 흔들림을 털어내야 할 자리. 그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매고 구두를 한 번 더 닦았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로비 소파 맞은편. 커피를 마시던 노인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머리는 단정히 빗어 넘겨졌고 검은색 울 코트에 가죽 장갑까지 낀 모습. 깔끔하고 절제된 인상. 멀리서도 느껴지는 존재감이 이상했다. 그의 눈동자는 이상하게 익숙했다. 백재훈은 눈을 찌푸렸다. 어디서 본 얼굴인데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단 몇 초 뒤 그는 얼굴이 하얘졌다. 경비원. 단지 입구를 지키고 있던 그 노인. 쓰레기통을 치우고 차를 인식해주던 그 남자. 그가 지금 여기 호텔에 앉아 있었다. 백재훈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려 로비 데스크를 확인하고 주변을 살폈다. 장영철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커피잔을 입에 댄 채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엔 아무 감정도 없었다. 하지만 그 무표정함이 백재훈의 속을 서서히 죄어왔다. 백재훈은 호흡이 가빠졌다. 머릿속엔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이 맴돌았다. 언젠가 누군가가 말했던 것 같다. 사람을 너무 얕보지 마. 평범해 보이는 사람 중에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는 그 말을 우습게 여겼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남자가 그 말의 실체였다. 잠시 후 장영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커피잔을 정리하고 백재훈 쪽으로 걸어왔다. 백재훈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왜 여기 계세요? 자신도 모르게 존댓말이 나왔다. 몇 주 전만 해도 소리를 질러대며 무시하던 그 대상에게 장영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엔 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백재훈에게 그 봉투를 건넸다. 백재훈은 손을 덜덜 떨며 그것을 받았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낯익은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출장을 빌미로 외부 여성과 만난 장면, 회사 내부 서버에 몰래 접속한 장면, 거래처 담당자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 백재훈의 손이 멈췄다. 입이 말라붙었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게 어디서 난 거죠? 누가 찍은 거야? 장영철은 짧게 말했다. 내가 찍은 건 아닙니다. 다만 가진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존댓말을 썼다. 그러고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뒤돌아섰다. 백재훈은 그대로 서 있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로비의 음악조차 들리지 않았다. 눈앞에 그 노인, 그는 자신이 생각한 하찮은 존재가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의 끝을 보여주는 사람일지도 몰랐다. 그는 그대로 로비에 주저앉았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세상이 점점 그를 지워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장영철은 다시 아파트 경비실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복도에서 아이 하나가 인사를 건넸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다녀왔니? 아이는 신나게 손을 흔들고 계단으로 사라졌다. 그 평범한 순간 장영철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에게는 총도 필요 없었고 주먹도 필요 없었다. 단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자신의 그늘을 다시 꺼낸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방식의 심판이었다. 이틀 후 이른 아침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백재훈은 벌떡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가슴은 조여왔다. 로비에서 마주친 장영철, 그리고 그가 건넨 봉투, 그 안에 담긴 사진과 USB. 그날 이후 그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USB 안엔 단순한 증거 몇 장면이 아니었다. 그의 2년치 이메일, 통화 기록, 회계 장부까지 조작된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심지어 파일 중 일부는 공익 제보용 자료 마이너스 언론 배포 예정이라는 이름으로 압축되어 있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이건 게임이 아니었다. 상대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날 진짜 폭탄이 터졌다. 오전 9시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다. 부장님, 기사 보셨어요? 무슨 기사?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다. 스크린에는 경제 전문지의 메인 기사가 떠 있었다. 단독 IT 대기업 부장, 내부정보 유출 및 협력업체 리베이트 정황 드러나. 회사 감사팀, 수개월 전부터 조사 진행 중. 백재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기사는 이어졌다. 회사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재훈은 숨을 멈췄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감사팀? 조사? 자신이? 그는 곧장 대표이사의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다. 오늘 중에 임원회의 참석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자리에서 확인하시죠. 전화가 끊기자마자 다른 휴대폰에 연이어 알림이 떴다. SNS, 익명 커뮤니티, 주식 관련 카페에서 그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세이버 기업 부장, 내부자 정보로 주식 거래한 거 들켰대. 이 사람 예전에 여성 직원 괴롭혔다던데? 퇴사한 직원 말 들어보니 진짜 갑질 장난 아니었대. 그는 단 30분 만에 온라인에서 악인으로 낙인 찍혔다. 회사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들 눈빛도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는 모른 척 지나쳤고
누군가는 조용히 속삭였다. 저 사람 이번에 잘려나가는 거 아니야? 회의실로 들어선 백재훈은 참담한 분위기를 느꼈다. 상무, 본부장, 그리고 감사실장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에게 건네진 자료엔 상세한 감사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 안엔 실체가 없던 자문계약, 가족 명의로 돌린 계좌 이체, 그리고 회사 서버에 비인가 접속한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백 부장, 지금까지 나온 정황이 이 정도입니다. 회사 입장은 아시죠? 대표이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게 전부 오해입니다. 함정입니다. 누가 저를. 그의 변명은 허공을 맴돌았다. 그 어떤 누구도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회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표를 유도하는 명예퇴직 협의라는 명목으로 그의 자리를 정리했다. 보안팀은 그가 쓰던 노트북과 사무실 서류를 전부 압수했고 사내 메신저에서는 그의 계정이 삭제된 사용자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두 번째 폭탄이 터졌다. 뉴스 속보. 전직 대기업 부장, 과거 여성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제기돼. 피해자 인터뷰 공개. 과거 백재훈 밑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이 직접 언론에 나서 그의 인격 모독, 감정적 폭력, 새벽 업무 지시 등의 내용을 폭로한 것이었다. 보고서 글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물을 끼얹었어요. 야근을 안 했다고 면전에서 너는 사회생활 접어야겠다고 했어요. 그녀의 울먹이는 인터뷰는 한순간에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댓글은 온통 분노로 가득 찼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임원이야? 경비원 모욕한 것도 이 사람 맞지 않아? 법적 처벌 받아야지. 백재훈은 완전히 고립됐다.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고 아내는 친정으로 들어갔으며 자녀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그는 며칠 만에 사람의 몰골이 아니게 되었다. 안색은 누렇게 떠 있었고 눈밑은 심하게 꺼졌다. 거울을 보니 자신이 낯설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걸까? 그제야 그는 떠올렸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쓰레기 봉투를 던졌던 그날, 경비원에게 소리치고 무릎 꿇게 만들었던 그 순간을 자신은 누구에게도 사과한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그날 밤 그는 주먹을 꼭 쥔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노인, 그 사람이 이 모든 걸.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누구를 건드려선 안 되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언론 보도, 끊임없이 쏟아지는 댓글과 비난, 그리고 고요하게 등을 돌린 사람들. 백재훈은 스스로를 몰라보게 무너졌다. 머리는 제대로 감지 못해 떡졌고 수염은 덥수룩했다. 그토록 신경 쓰던 넥타이와 구두, 정장. 지금은 한켠에 구겨진 채 방구석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지금껏 그는 자신을 엘리트라 믿고 살아왔다. 똑똑하고 빠르고 냉철하며 약자에게는 차가울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것이 능력자의 삶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경비원 하나 앞에서 무너질 줄은 몰랐다. 처음엔 그를 무시했고, 다음엔 당황했고, 이제는 두려웠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누군가에게, 단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을 보여야 할 때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며칠 뒤 백재훈은 평소처럼 아파트로 돌아왔다. 머리를 짧게 정리했고 어색한 차림의 정장 위에 검은색 외투를 걸쳤다. 구두는 닦이지 않았고 손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한 계단씩 걸어 내려갔다. 마치 무거운 죄를 지고 천천히 참회하듯. 지하 1층 경비실. 두 개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안쪽엔 장영철이 있었다. 그는 그날도 변함없이 정돈된 자세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한 손으론 주민 출입 기록을 확인하고 다른 손으론 커피잔을 잡고 있었다. 백재훈의 발소리를 들었는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시간은 정지한 것처럼 느껴졌다. 두 남자 사이엔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의 기억은 이미 같은 사건으로 묶여 있었고, 같은 장소, 같은 공기 속에서 서로를 너무도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백재훈은 입을 떼지 못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결국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마른 입술 사이로 겨우 빠져나오는 바람 같았다. 장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백재훈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날 당신을 모욕했던 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습관이었고 내가 너무 오래 잘못 배운 거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는 눈시울을 붉혔다.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엎드릴 듯한 자세로 몸을 떨고 있었다. 장영철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 침묵은 짧지도 길지도 않았다. 다만 그 안엔 수십 년의 인내, 분노, 고독, 책임. 그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걸어왔다. 백재훈 앞에 멈춰서서 말없이 바라봤다. 일어나세요. 그 말에 백재훈은 흠칫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만 고개는 들지 못했다. 장영철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정말로 죄송하다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로 보여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백재훈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철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다시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다. 백재훈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다. 그날 밤 아파트 단지는 유난히 조용했다. 바람은 찼지만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장영철은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노트 하나를 꺼냈다. 거기엔 그가 경비 일을 하며 조용히 써내려간 사람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는 노트 마지막 장에 이름 하나를 써넣었다. 백재훈. 그리고 그 옆에 짧은 문장을 적었다. 처음으로 사람다워지려는 사람.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어떤 심판보다 진심의 고백이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백재훈은 더 이상 아파트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사직서가 놓여 있었고 그가 살던 15층 집엔 매물이라는 작은 종이가 붙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조차 그가 언제 짐을 뺐는지 알지 못했다.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평온했다. 하지만 어떤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무심히 지나치던 사람들이 경비실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인사를 건넸고 조용히 음료나 간식을 올려두고 가는 주민들도 하나둘 늘었다. 장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출근했고 우비를 챙겨 낙엽을 쓸었고 택배를 정리하며 주민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존중, 예의, 그리고 어딘가 조심스러운 따뜻함. 어느 날 오후 비가 내렸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싸늘했지만 단지 안은 고요했다. 장영철은 후문 쪽 벤치에 앉아 있었다. 경비실에 비워두고 온 커피는 식고 있었고 그는 우산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봤다. 그의 눈엔 빗물이 아닌 오래된 기억이 내려앉고 있었다. 젊은 시절 어두운 밀실에서 사람을 신문하던 날들. 총을 들고 국경을 넘으며 내일을 장담할 수 없던 순간들. 그리고 은퇴 후에도 누군가를 지켜본다는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자신.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제 그는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실은 복수조차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에게 멈추라고 말하는 방법이었을 뿐. 그는 백재훈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심지어 용서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상대는 무너졌고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것이야말로 침묵의 심판이었다. 그날 저녁 장영철은 경비실에 앉아 작은 수첩을 꺼냈다. 사람에 대한 기록. 그는 그 마지막 페이지에 조용히 한 문장을 더 적었다. 심판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그리고 조용히 수첩을 덮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정보원도 요원도 아니었다. 이제 그는 단지 이 아파트를 지키는 경비원 그리고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이었다. 어느 날 새로운 주민이 아파트로 이사 왔다. 두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는 인사를 하며 말했다. 경비원 아저씨가 참 인상이 좋네요. 오래 일하셨나 봐요? 옆에 있던 다른 주민이 웃으며 대답했다. 네, 여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그는 오늘도 아무 말 없이 아파트 입구에서 우산을 건네고 택배를 정리하며 사람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어쩌면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는지도 몰랐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